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죽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이 적힌 사망 진단서를 받았고 또 누군가는 내 영정을 들고 울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장례식장의 어둠 속에 숨어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가 내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은 옷, 창백한 얼굴, 절제된 눈물.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 눈물, 진짜일 리 없었다.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진호.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보다 더한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다. 저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고 결국은 죽은 걸로 만들었다. 내가 직접 내 죽음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복수가 시작되었다. 죽음을 연기한다는 건 단순히 숨는 것 이상의 일이다. 존재를 지우고 과거를 묻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이름을 버리고 얼굴을 바꿨다. 낯선 도시의 허름한 지하방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들의 SNS를 뒤지며 삶의 틈을 찾았다. 첫 번째 표적은 진호였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따뜻한 친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실체는 거짓과 욕망의 덩어리였다. 그리고 그 틈을 나는 정확히 찔렀다. 진호는 주식 투자로 유명세를 탔고 몇몇 고위 인맥들과도 친분을 쌓고 있었다. 나는 그가 접근하고자 했던 국회의원의 스캔들을 조작해 진호의 이름이 기사에 함께 오르도록 만들었다. 작은 루머 하나가 그의 명함을 쓰레기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은 그는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의 벽이 무너지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언론은 그를 잡아먹기 바빴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민정. 그녀는 내 전부였다. 그렇게 믿었다. 내가 가장 아낀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런 그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진호와 손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 모두 연기였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여인이었던 걸까? 내 안에서 감정이 터져 나왔다. 분노, 슬픔, 허무함, 그리고 냉정. 나는 민정을 위해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 어떤 연극보다도 치밀하고 감성적인 비극을. 그 무대는 그녀의 일상 속에서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정은 내가 죽은 뒤 아주 천천히 자신의 삶을 되찾는 듯 보였다. 검은 옷 대신 화사한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고 집안에 묻혀있던 향수들도 다시 책상 위로 올라왔다. SNS 속 그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다. 그 웃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사랑했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사랑이 아니라 파괴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어느 예술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기획팀장. 겉보기엔 깨끗하고 세련된 삶.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녀는 여전히 진호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프로젝트 예산도 불투명했다. 나는 그녀의 직장 근처에
조용히 스튜디오를 하나 얻었다.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약간 바꾸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위장했다. 어느 날 그녀가 출근길에 커피를 사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나는 우연한 척 그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컵을 닦다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는 살짝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그 눈빛. 아니, 어쩌면 그녀는 알아봤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을 수도 있다. 그건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듯했고 나는 그녀의 일, 취향, 일정까지 세세하게 알아냈다.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 취약했다. 그리고 나는 그 취약한 틈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한 달 뒤 그녀의 재단에서 진행 중이던 전시회에 회계 문제가 발생했다. 작은 오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가 조작한 숫자들이었다. 그 숫자들이 감사 대상에 오르자 그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슬퍼졌다. 이 복수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었을까?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내가 바란 전부였을까? 그런데 그날 밤 내가 의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진호가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들이 함께 웃으며 거실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 익숙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저렇게 웃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몸짓.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벽히 지워버린 것이었다. 아니, 애초에 나라는 사람은 그녀 인생에 그저 하나의 도구였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떠났다.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옛날 사진 한 장과 내가 사고 당일에 입었던 피 묻은 셔츠가 들어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 씨, 이거 당신이 보낸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시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꼈다. 그녀는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민정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변했다. 출근길엔 주위를 살피고 사무실 안에서도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얼굴 위로 드러났고 입가에 그려지던 여유로운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그런 변화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 진호를 향한 계획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미 투자 실패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나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대한 카더라를 퍼뜨렸다. 내 친구가 그의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제로는 사기성이 강한 프로젝트였대. 그 양반 사실 예전부터 정관계 로비했다는 말이 있던데 불씨는 작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쉽게 산불이 된다. 며칠 뒤 진호의 이름은 다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기자들은 그를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왔다. 민정이랑 연락돼?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몰라.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뭔가 불안해서.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예전 일 말이야.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끝난 일이잖아. 하지만 끝난 건 없었다. 그들은 내가 죽었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정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웃었다. 드디어 그녀가 조금씩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었다.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재단은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녀의 직장 내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심어둔 문서 조작의 증거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제출됐고 그녀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지훈 씨, 나랑 솔직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긴데요? 당신 혹시 내 과거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확신보다 의심이 더 많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곧 그 확신이 진실로 굳어질 거라는 걸. 전 그냥 당신이 좋아서 다가온 것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말은 나를 직접 지목한 건 아니었지만 그 감각은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연락도 피했고 일부러 얼굴을 피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와 진호가 몰래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아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카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골목 끝. 나는 그 장소에 먼저 도착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조명이 어둡고 창문엔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그런 카페. 아주 완벽한 무대였다. 그들이 들어섰고 나는 커튼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민정이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 진호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뭐? 누가? 그 사람. 우리가 없애려 했던 그 사람 말이야. 진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커튼 너머로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불안, 공포,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난 카페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으며 작은 USB 하나에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죄의식과 공포를 농축시킨 유리병 같은 것이었다. 내가 언젠가 이 병을 던졌을 때 그 파편은 분명히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나는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두 사람의 관계, 그들이 내 죽음을 꾸미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복귀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들이 숨기려 했던 과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를 시작했다. 민정이 근무 중인 재단 홈페이지에는 익명 제보 기능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그녀가 공금을 유용한 정황 증거와 함께 진호와의 관계에 얽힌 내부 비리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업로드했다. 동시에 지역 신문사 기자 2명에게 USB 파일 일부를 이메일로 전송했다. 정체는 밝히지 않았고 오직 한 줄만 남겼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폭풍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은 인터넷 댓글 몇 개, 그 다음은 의심 어린 블로그 글, 그리고 이윽고 지역 방송 뉴스에 작은 단신이 떴다. 예술재단 기획팀장 내부 고발로 감찰 착수. 프로젝트 예산 유용 정황 드러나 연루된 기업도 조사 예정. 민정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을 난 또렷이 기억한다. 그녀는 창백했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진호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그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연락처였다. 그는 음성이 갈라지는 상태로 말했다. 지훈 씨,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다만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복수가 그제서야 처음으로 무기력하지 않다고 느꼈다. 민정은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집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녀는 문 밖을 나서지 못한 채 창계만 서 있었다. 진호는 조사기관의 호출을 받고 어딘가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뉴스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했지만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켠엔 허전함이 피어올랐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든 것을 원했을까?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어딘가 깊숙한 곳에선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번호가 뜨지 않은 익명 발신. 나는 손끝을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받았다. 당신이었죠? 그녀였다. 민정.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 그 사람이죠. 나한테 돌아온 그 사람. 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후회의 울음.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매일같이 악몽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야 했다. 진짜 복수는 살아남은 자들이 평생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끝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길 기다리는 듯 끝없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울음소리를 차분히 들었다. 그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고백이었고 속죄였고 어쩌면 마지막 부탁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감정은 침묵뿐이었다.
그것만이 그녀를 가장 깊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민정의 집 앞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 너머엔 우연인 듯 내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움츠린 채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수년 전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카페에서 그녀는 진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올려다봤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빠졌다. 너무 쉽게, 너무 깊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기 위한 서막이었다. 진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형처럼 따르던 사람,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도, 가족에게 소외받았을 때도 언제나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셔버렸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가족, 친구, 삶.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고 있었다. 며칠 뒤 진호가 신문에 실렸다. 기업인 J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나는 그 기사를 인쇄해 액자에 넣고 스튜디오 벽에 걸었다. 그건 내 복수의 첫 트로피였다. 민정은 아직 버티고 있었다. 조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끝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그건 겉모습보다 훨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우연히, 아니 계획적으로 입수했다. 불면증,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녀는 이제 예전의 민정이 아니었다. 아니, 본래의 민정이 이랬을 수도 있다. 단지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그걸 보지 못했을 뿐.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조정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쪽지를 전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의 책상 위에 오래된 셔츠 조각을 놓았다. 진호가 감옥에 갔다는 뉴스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려주었다. 그녀는 점점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다. 정신과 치료도 멈췄고 이젠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를 넣었다. 그 편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창문 불빛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내 안에서 뭔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토록 원하던 복수, 그토록 꿈꿨던 응징. 그런데 왜 이토록 허무하고 쓸쓸한 걸까? 내가 그녀에게서 진짜로 원했던 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던 걸까? 그 물음은 대답을 알 수 없는 채로 내 안에 깊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누구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조차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단지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존재로만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다. 시간은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다른 뉴스에 빠져 내가 만든 이야기 따위는 금세 잊혀졌다. 하지만 민정과 진호의 세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진호는 구속 후 자살 시도를 했다. 목욕탕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다고 했다. 다행히 오너트, 발견이 빨라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의 자존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곳까지 추락했다는 거였다. 민정은 그 이후 사라졌다. 집도 처분했고 직장도 그만뒀다. 그녀의 이름은 검색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연락처도 바뀐 지 오래였다. 처음엔 그녀가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건 곧 불안이 아니라 의문이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여자가 아니었다.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불 꺼진 방, 낯선 도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새 복수가 아닌 감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나는 그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망령이 되어버렸다. 하루는 낯선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제목 없음. 본문은 단 한 줄. 이제 내 차례야. 처음엔 스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건 내가 민정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어조와 정확히 같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가 만든 파문을 따라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민정이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영리한 여자였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믿은 그 순간이 어쩌면 그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꼭 그날처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처럼. 그때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익숙한 리듬으로. 나는 숨을 죽이고 서서히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흰 봉투.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바로 이 창문 너머에서 찍은 것 같은. 이제 누가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 사진은 분명히 방금 전 창문 옆에서 찍힌 것이었다. 구도, 각도, 조명. 내 뒷모습이 어렴풋이 반사된 창유리에 비 오는 거리와 그 안에서 흐릿하게 서 있는 그림자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어두운 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몸이 굳은 채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복수의 끝자락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피어올랐다. 공포. 그래, 그토록 많은 감정을 쏟아부은 복수의 길에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두렵지 않았다. 분노는 두려움을 삼켜버렸고 치밀한 계획은 혼란을 없앴다. 나는 매 순간 냉정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내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이야기 속에 있다는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만이 아니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잊지 마. 그 문장은 나를 정면으로 쳤다.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정과 진호를 향한 증오에 빠져있던 나, 복수에 집착하느라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를 기다려주던 가족, 걱정하던 동료, 친구들, 그들 모두를 나는 단절했고 배제했고 외면했다. 내 복수는 그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내 손으로 짓밟았다. 나는 내가 정당한 처벌자라고 믿었다. 나만이 옳다고,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다. 과연 나는 정말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였던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이름도 과거도 감정도. 오직 하나, 그녀와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집념만이 나를 지탱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 목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껍데기였다. 그 순간 핸드폰의 알림이 하나 떴다. 유튜브 영상, 익명의 채널.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날, 모든 복수가 시작되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였다.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고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영상 속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간 것처럼. 영상은 차분하게, 하지만 섬뜩할 만큼 사실적으로 나를 따라왔다. 내가 남긴 흔적들, 내가 조작한 기사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이런 문장으로 끝났다.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화면이 꺼지고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가 하나 떠올랐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진실을 밝혀냅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만든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나는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서사를 조종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지켜보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어떤 그림자가 느릿하게 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